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는 이 기괴한 풍경을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수천억 배럴의 원유가 지하에서 잠자고 있고 그 바로 위 지상에서는 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끼니를 찾고 있습니다. 매장량 세계 1위, 사우디를 압도하는 검은 황금의 땅 베네수엘라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돈이 아니라 권력이 석유를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 27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투자도 기술도 아닌 선거용 현금으로 쓰였습니다. 석유회사는 전문가가 아니라 충성도 높은 측근들이 장악했고 정유시설은 정권의 ATM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휘발유를 수입해야 하는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이 비극의 땅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 27년 넘게 이어져온 포퓰리즘과 독재의 사슬이 끊긴 그 자리에 미국은 지금 144조 7천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지구의 에너지 판도를 강제로 뒤집으려는 거대한 설계의 서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쏘아 올린 이 1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45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제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춰버린 베네수엘라의 심장을 강제로 다시 뛰게 하려는 일종의 전시재건 자금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공언했습니다. 미국 석유 공룡들이 들어가 무너진 인프라를 고치고 그 돈은 석유 판매 대금으로 회수하면 된다. 미국에겐 단 한 푼의 손해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베네수엘라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중국의 빚으로 묶인 나라였습니다. 둘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를 통해 제재 우회 석유 거래를 해왔습니다. 셋째, 미국 내부 물가입니다. 기름값을 잡지 못하면 어떤 대통령도 재선은 없습니다. 트럼프의 145조 원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 물가를 동시에 때리는 일타삼피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처참합니다. 베네수엘라 최대의 정유시설인 아무아 EAMUAY와 카르동카드엔 단지를 가보십시오. 수십 년간의 방치로 송유관은 거대한 녹슨 사체처럼 방치되어 있고 시추 설비의 핵심 부품들은 암시장에서 고철로 팔려나갔습니다. 과거 유조선 한 대를 채우는데 하루면 충분했던 이 항구들은 이제 펌프가 멈춰 꼬박 5일을 기다려야 배 한 척을 겨우 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이 145조 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블랙홀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눈은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쉐브론과 엑손모빌을 앞세워 베네수엘라 국영석 유해사 PDVSA의 통제권을 쥐는 것, 그래서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 선까지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중국과 러시아의 돈줄을 끊어버리려는 트럼프식 에너지 패권 장악의 진짜 실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유사들에게 중동은 가까운 이웃이기 이전에 거부할 수 없는 갑이었습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에서 총소리 한 번만 들려도 우리 정유사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수익성은 바닥을 기어야 했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이 매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OSPOFFICIAL 셀링 프라이스 공시 판매 가격은 우리에겐 일종의 세금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시장 상황을 핑계로 배럴당 수 달러씩 OSP를 올려버리면 한국 정유사들은 정제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의 늪에 빠지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동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우리는 그저 입을 벌리고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하는 에너지 인질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재건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베네수엘라의 묵직한 중진류가 미국 걸프 연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름을 팔아 연명하던 멕시코, 캐나다, 심지어 사우디마저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갈 곳을 잃은 이 잉여 물량들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답은 하나, 세계 최대의 수요처인 아시아입니다. 이제 사우디와 멕시코는 한국이라는 큰 손을 잡기 위해 서로 제발 우리 기름 좀 사달라며 헐값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공급 과잉이 불러온 이 권력의 이동, 우리 정유사들은 이제 중동의 눈치를 보는 대신
가장 저렴한 물량을 골라 담는 바잉 파워를 쥐게 된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2015년 셰일붐 당시의 재현입니다. 당시 미국산 원유가 쏟아지자 당황한 중동 산유국들은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 OSP를 마이너스로 깎아주는 유례없는 출혈 경쟁을 벌였습니다. 원유 가격보다 보너스를 더 얹어주며 기름을 팔았던 것이죠. 이제 2026년 베네수엘라발 공급 폭탄은 2초저가 원유 시대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셰일붐 때보다 낮아지는데 고도화 설비로 무장한 한국 정유사들이 만들어내는 고품질 휘발유와 경유의 가치는 여전합니다.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 즉 정제 마진이 극대화되는 이 순간은 한국 정유업계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업사이클업 마이너스 사이클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이었습니다. 이 중동의 좁은 목줄이 막히는 순간 한국의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라는 거대한 대체 공급원이 미국식 채권의 궤도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기름값이 싸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셰일 오일과 베네수엘라의 중진유가 손을 맞잡고 서반구의 거대 에너지 블록을 형성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중동 전쟁이나 홍해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모든 운명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처의 다변화, 이것이야말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보 주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아시아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었습니다. 값싸게 들여온 원유를 값싸게 정제해서 아시아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에 베네수엘라가 있었습니다. 제재를 받는 대신 할인된 가격, 현금 대신 석유로 갚는 거래.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원가 경쟁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유와 유통을 관리하게 되는 순간 이 구조는 무너집니다. 중국이 더 이상 베네수엘라산 중진유를 자유롭게 가져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비싸진다는 건 정유사에게 치명적입니다. 중국 정유사들의 원가가 올라가고 그들이 그동안 무기로 써왔던 싼 가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아시아 정제 시장의 판을 바꿉니다. 그동안 아시아 시장에는 늘 중국산 저가 휘발유와 경유가 넘쳐났습니다. 가격을 깎지 않으면 팔 수 없었고 정제 마진은 늘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공급 여력이 약해지면 이 저가 물량이 줄어듭니다. 시장은 숨을 쉽니다. 제품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정유사가 등장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중국처럼 싸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신 어떤 원유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입니다. 베네수엘라, 멕시코, 캐나다처럼 무겁고 까다로운 중진유를 문제없이 정제할 수 있는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에 남는 원유는 바로 이런 중진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즉, 중국의 타격은 한국 정유사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줍니다. 이제 한국은 중동이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 공급원이 생겼고 경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중동 산유국들은 중국이라는 큰 손이 흔들리자 아시아의 또 다른 큰 손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특히 한국은 안정적인 결제, 대량 구매, 높은 정제 기술을 모두 갖춘 가장 이상적인 고객입니다. 이 말은 곧 공식 판매 가격, OSP 협상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원유를 더 싸게 들여오고 제품은 더 비싸게 파는 구조. 정제 마진이 넓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꽃길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장벽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무너진 시추 설비를 복구하고 과거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에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호언장 단가는 달리 당장 내일 아침 유가가 배럴당 $50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재고 평가 손실의 리스크입니다.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 우리 정유사들이 비싸게 사둔 기존 원유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악화되는 스퀴즈 압착 구간을 견뎌야 합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아시아 전체 수요가 줄어들면 체감 경기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두 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5년, 10년짜리 구조 변화입니다. 중국 정유사가 아시아 시장의 가격을 흔들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기술과 설비를 가진 정유사가 주도권을 쥐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정유사들에게 축제와 인내가 공존하는 기묘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에서 모든 정유사가 같은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지류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바로 고도화 설비의 싸움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싸지만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못 바꾸는 회사는 앞으로 명확히 갈릴 것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밀려난다는 건 한국이 무엇을 잘해서 얻은 보상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판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단기 실적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다음 업사이클의 자리를 미리 차지할 것인가. 결국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145조 원의 도박은 미국에겐 패권의 회복이며 우리 대한민국에겐 70년 넘게 이어온 중동 의존증을 치료할 백신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타격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정유 산업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구조적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의 땅이 다시 열리는 지금, 우리는 단순히 기름값 하락을 즐기는 소비자를 넘어 에너지 지형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트럼프의 이 거대한 도박이 성공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정학적 늪이 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